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요? 우리 속담에 개똥도 뭐 약에 쓸모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개똥이 약에 쓰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달에 네. 과학 스포일러 시간에 똥물, 인중황을 득음을 할 때 예전에 썼다는 건 알아봤었는데요. 개똥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냥 속담이 사실 이제 막상 쓰려면 뭐 없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맞는 말인데요. 이 개똥은 뭐 약이 될 수 없겠지만은 개똥쑥은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똥쑥이요? 개똥쑥은 풀 아닌가요? 예전에 네. 부모님께서 이제 다려 드시거나 환으로 드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약으로 쓰일 수 있는지 뭐 자세히 소개해 개똥처럼 주시죠. 흔한 풀이다 해서 개똥쑥이라고. 네. 그렇군요. 이 개똥쑥으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당시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미국과 전쟁이 한창이었죠. 네. 이제 말라리아가 창궐을 하면서 이 전쟁으로 죽는 사망자보다 말라리아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네.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이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한테 좀 긴급하게 요청을 하죠. 좀 도와달라고,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남부에서도 이 말라리아가 좀 창궐할 조짐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마오쩌둥 주석이 중국 과학자들한테 이 개똥쑥을 개발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죠.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 말라리아 약을 개발에 나섰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약용식물로 알려졌던 개똥쑥이라고 여기에서 이 말라리아 원충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찾아낸 거죠. 네. 이에 대한 공로로 이 튜유 박사라는 분이 2015년도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과학 분야에서 네.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생리의학상. 이렇게 개똥쑥과 같이 천연 식물을 활용해 만든 의약품을 우리가 이제 천연물 의약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난 카페비 시간에 말라리아 특효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잠깐 나왔죠, 이게. 네, 맞습니다. 천연물 의약품 대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 네.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게 이제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이 신종플루가 원래 치료제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있어요. 타미플루라고. 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즘 많이 먹잖아요. 타미플루가 돌면 이제 뭐 신종플루가 돌면 이 타미플루 값이 뭐 오르고 네. 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타미플루도 중국의 전통 향신료인 팔각회양을 원료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팔각회양이라는 물질은 팔각 나무의 열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미국의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 타미플루를 개발을 했는데 요거 개발할 당시에는 이 회사가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어요. 뭐 아무도 몰랐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 타미플루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는 타미플루 하나만으로 연매출이 뭐 1조에서 한 3조 원 정도 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네. 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타미플루의 개발을 한국인 과학자 김정은 박사가 주도했다는 점이죠. 김정은 그렇군요. 박사. 네. 당시에 그 나라별로 정말 타미플루 수량을 확보하려고 열을 올렸던 네. 것이 기억에 나는데요. 이 약의 개발을 한국인이 개발을 네. 주도했다는 게 제일 정말- 교포인데 그분이 네. 주도했죠. 그렇군요. 그게 정말 주목할 만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타미플루도 그렇지만 왜 해열 진통제로 유명한 아스피린도 천연물에서 유래된 약 아닌가요? 이 아스피린이 이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네. 출발점이 천연물이거든요. 네. 이 아스피린은 그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로 만든 약인데요. 이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의 그 A하고 버드나무의 학명이 스피라이아 이 합성어거든요. 이 아스피린 네. 자체가. 네.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그 한 2000년 전에도 이 버드나무 껍질이 진통에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집트나 이런 데 문헌에 보면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1897년에 그 독일의 제약사, 그때는 작은 회사였죠, 이 바이엘도. 이 바이엘의 펠릭스 푸만이라는 박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이 아스피린을 만드는데 성공했죠. 그 이후에 이 아스피린은 뭐 해열 진통뿐만 아니라 뭐 항응고제나 뭐 심장마비, 뭐 뇌졸중 예방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하면서 뭐 기적의 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죠. 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약품 중에 천연물로 쓰인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한 절반 정도는 천연물에서 출발을 했다. 절반 이렇게 정도요? 뭐 이해하면 네. 되거든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뭐 구할 데가 없잖아요. 뭐 이런 원료나 이런 거를 네, 네. 그렇죠. 자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말라리아 특효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천연물, 뭐 식물에서 단일 성분을 뽑아서 이제 그걸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런 의약품을 천연물 유래 화학물 의약품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뭐 인삼이나 은행잎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천연물 소재 중에. 네. 근데 이런 거는 거기서 단일 성분을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복합 성분을 추출을 해서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의약품을 천연물 축출 의약품이라고 불러요. 네. 미국 FDA에서 최초로 승인한 천연물 의약품이 이제 베라젠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추출물 의약품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 이 의약품은 생식기 사마귀 치료제인데 녹참잎 추출물로 만들었죠. 몰랐던 천연물 의약품이 많네요. 예전에는 현대적인 약이 없었잖아요. 이럴 때는 약초라고 해서 이런 천연물 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데 기술이 많이 발달한 요즘에도 이렇게 의약품 개발자들이 천연물, 식물과 같은 이런 천연물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물 의약품에 쓰이는 식물들 대부분은 인류가 이제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왔으니까 뭐 안정성이랄까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이 의약품 개발에서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근데 좀 전에 복합 성분을 활용한 천연물 의약품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식물이 어떤 하나의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 용도의 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화학적 다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의 천연물이 하나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합물이 단순하게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다른 골격의 화합물들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골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병이 중요한 여러 타겟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환상 덩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이제 환상 길거리 가다 덩굴, 보면 이렇게 네. 덩굴처럼 생긴 애를 말하는 건데 이 식물을 이용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이게 뭐 치매 원인 물질을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연구자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많이 생성을 해서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모델에다가 이 환산물을 추출물을 같이 투여를 했을 때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우선은 이 단계가 이제 식품에 이제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적용이 우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활성이 있는 그 물질들을 좀 더 규명을 해내고 천연물 의약품으로서의 그 가능성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검정 콩잎 추출물로 항당뇨 효과를 뭐 확인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이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천연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의약품 시장 트렌드를 보면 왜 바이오 의약품이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천연물 의약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체 등 단백질을 이용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의 대세인 거는 맞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전 세계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아 보면은 절반 이상을 다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천연물도 근데 분명 의약품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을 2011년 한 180조 원에서 네. 2023년에는 한 423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신약이 뭐 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잘 하나 만들면은 연매출 뭐 한 1, 2조는 다 달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의약품의 어떤 대세였던 합성 의약품이나 지금의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네. 글로벌 제약 기업과 어떤 현격한 격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제 기술 발전을 했지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천연물은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천연물은 예로부터 인류가 먹어왔던 어떤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것이잖아요. 동의보감 같은 어떤 천연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축적된 만큼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